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군더더기 없이 바로 파고들 문헌의 주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발밑을 지탱하고 있는 흙의 기원과 그로 인한 공학적 거동의 차이입니다. 기반함의 풍화 생성물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외부 동력에 의해 이동했는지에 따라 잔류토와 운적토로 대별된다는 게 오늘의 핵심 분석 대상이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흙의 위치가 바뀌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두 토사의 생성 환경이 흙의 입자 형상, 성층 상태, 그리고 나아가서 공학적 거동까지 완전히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오늘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흙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그 땅 위에 무언가를 지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흙이 풍화된 후에 그 자리에 제자리 걸음처럼 머물러 있으면 잔류토가 되는 거고요. 물이나 바람, 빙하 같은 어떤 외부 동력에 의해서 이동되어 쌓였으면 운적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반공학의 아주 근본적인 기준점이죠. 태생부터가 다르니까 결과물도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자료를 보면서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건 이 생성 과정의 차이가 땅속 단면을 완전히 다르게 조각해 놓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먼저 그 잔류토의 생성 가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모함이 물리적이거나 화학적 풍화작용을 거친 후에 운반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남아서 형성되잖아요. 휩쓸려 가지 않고 그대로 썩어 들어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표면 근처는 완전 풍화된 흙, 토사 형태를 띠지만 깊이가 깊어질수록 풍화함, 연함, 그리고 전혀 풍화되지 않은 단단한 기반함으로 전이가 일어납니다. 이걸 수직적 풍화대라고 부르죠.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점점 더 단단해지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운적토는 이런 연속적인 스펙트럼과는 거리가 멉니다. 풍화된 입자들이 물이나 바람, 중력 같은 운반 매체에 올라타서 이동을 시작하니까요. 아, 여기서부터는 이동 메커니즘이 들어가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운적토가 그냥 막 무작위로 뒤섞여서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퇴적될 당시의 유속이나 운반 에너지에 따라서 아주 체계적으로 정렬됩니다. 그러니까 유속이 빠를 때는 무거운 입자들도 막 굴러가다가 에너지가 약해지면 무겁고 큰 입자부터 가라앉고 가벼운 건 끝까지 떠내려가는 그런 원리인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운반 에너지의 변화가 입경별로 명확한 경계를 지닌 층을 이루며 쌓이게 만듭니다. 이걸 칠리, 즉 성층 상태라고 하죠. 잔류토가 위아래로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면 운적토는 퇴적 당시의 환경을 보여주는 선명한 수평적 나이테를 형성하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태생과 퇴적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문헌에 나온 5가지 공학적 성질 비교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거든요. 하나씩 1대1로 비교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성층 상태는 방금 분석한 대로 잔류토의 수직적 풍화대, 운적토의 수평적 층리로 완벽히 대비가 되고요. 두 번째 비교 항목인 입자 형상은 어떤가요? 제자리에서 부서진 거랑 수백 킬로미터를 굴러온 흙이 모양이 같을 순 없잖아요. 당연하죠. 잔류토는 제자리에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깨지기만 했으니까 개별 입자 모양이 되게 거칠고 각진 모양을 띱니다. 공학 용어로는 앵귤러하다고 하죠. 반대로 운적토는 계속 부딪히고 깎이고 네, 이동 중의 마찰 때문에 모서리가 둥글게 깎여나간 원형, 라운디드된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입자 모양과 태생적 특징이 세 번째 항목인 입도 분포로도 바로 직결되더라고요. 잔류토는 그 자리에서 붕괴된 거라 거대한 돌멩이부터 아주 미세한 점토까지 그냥 무질서하게 다 섞여 있죠. 그걸 전문 용어로 분급이 불량하다고 표현합니다. 다양한 크기가 혼재되어 있으니까요. 반면에 운적토는 아까 말씀하신 운반 에너지에 의해 이미 선별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유속에 따라 비슷한 크기끼리 쌓이니까 분급이 양호하죠. 거칠고 분급이 불량한 잔류토, 둥글고 분급이 양호한 운적토. 이 차이가 네 번째 항목인 균질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습니다. 잔류토는 아주 극단적으로 불균질합니다. 국부적인 차이가 엄청 심하거든요. 모함의 전리나 미세한 균열, 물길에 따라서 바로 옆 지점인데도 한쪽은 암석 코어가 남아있고 한쪽은 점토가 되어 있을 정도죠. 운적토는 같은 층 안에서는 비슷한 조건으로 쌓였으니까 비교적 균질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맞아요. 층별 성질이 일정하다는 게 운적토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4가지 물리적 특성을 살펴봤으니 이제 마지막 5번째 공학적 특징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잔류토는 모함의 조직이 잔존하고 수침 시 연화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운적토는 퇴적 환경에 따라 암밀 및 액상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네,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지방공학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머리 아파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들이거든요. 먼저 잔류토가 유발하는 거동 특성과 문제점부터 보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그 불균일성 문제 말이죠. 동일한 부진해라도 풍화 정도에 따라 강도랑 투수성이 널뛰기를 하니까 대표치 선정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형 구점을 기초를 설계하려면 그 땅의 지지력을 계산해야 하는데 보링을 여러 개 뚫어봐도 데이터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잔류토의 두 번째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수침 연화 현상입니다. 평소 불포화 상태, 그러니까 건조할 때는 입자 간 결합력 덕분에 높은 강도를 유지하잖아요. 마치 암석처럼 단단해 보이고요. 네, 겉보기 점착력 덕분이죠. 하지만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집안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수침 상태가 되면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물이 흙입자 사이로 파고들면서 그 결합력이 급격히 상실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합력은 사라지고 간극 수압이 작용하면서 흙의 전단 저항력이 곤도박질 치는 거죠. 평소에 멀쩡하게 버티던 가파른 절토 사면이 비온 다음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게 다 이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문헌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로 화강풍화토가 언급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토 상당 부분이 이 화강암 기반인데 이게 제자리에서 썩어서 만들어진 화강풍화토가 딱 이 수침 연화의 교과서적인 케이스라고요. 네, 건조할 땐 곡괭이도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한데 장마철에 비를 잔뜩 먹으면 설탕 녹듯이 응집력을 잃어버립니다. 토성류로 쏟아져 내려서 사면 붕괴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죠. 겉보기 강도만 믿고 얕보다가는 정말 대형 사고로 이어지겠네요. 자, 그럼 잔류토의 위험성은 확인했고 밖에서 굴러들어온 운족토의 거동 특성으로 무대를 옮겨놓을까요? 운적토는 어떤 퇴적 환경에 쌓였느냐에 따라 안밀과 액상화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양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가 장기적인 안밀침하죠. 호수에 쌓인 포적토나 바다 밑바닥에 쌓인 해적토처럼 정수중에 퇴적된 세립토층이 문제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이 잔잔한 곳에서는 무거운 입자는 다 가라앉고 아주 미세한 점토나 실트 같은 세립토만 떠내려와서 쌓이거든요. 입자가 미세하니까 그 안에 물을 머금고 있는 공간이 넓어서 함수비가 엄청 높겠네요. 네, 함수비가 높고 압축성이 아주 큽니다. 물을 잔뜩 머금 거대한 스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에 구조물을 올리면 하중 때문에 수축하려고 하겠죠. 근데 스펀지 꽉 누르면 물이 바로 빠지는데 이 세립토층은 투수성이 낮으니까 물이 엄청 천천히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간극이 너무 미세해서 그 거대한 하중을 받아도 물이 빠져나가는데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구점을 건설할 때 장기적인 안밀침하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되는 거군요. 초기에 예측을 잘못하면 건물이 몇 년 뒤에 서서히 기울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안밀침하가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지루한 싸움이라면 두 번째 문제인 액상화는 지진과 함께 단 몇 초 만에 집안을 붕괴시키는 파괴적인 현상입니다. 하천 하구 같은 곳에 퇴적된 느슨한 사질토, 즉 충적토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네,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요. 느슨한 사질토 집안이어야 하고 지하 수위가 높아서 모래 입자 사이가 물로 꽉 찬 포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진 같은 강력한 동적 하중이 가해지는 게 트리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지진이 땅을 흔들면 엉성하게 맞물려 있던 둥근 모래 입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조밀하게 뭉치려고 합니다. 빈 공간을 확 줄이려는 거죠. 입자 사이의 공간이 줄어드는데 그 안을 채우고 있던 물은 지지나 짧은 시간 동안 빠져나갈 틈이 없어서 갇혀버리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때 갇혀버린 물이 모래 입자들이 압축되는 힘을 다 떠안게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과잉간극 수압의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물의 압력이 확 높아지면 흙 입자들을 누르고 있던 유효응력이랑 같아져서 입자 간의 마찰력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군요. 네, 모래 입자들이 서로 비비적거리는 힘을 잃고 물속에 둥둥 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액상화, 말 그대로 땅이 액체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구조물을 떠받치던 땅이 유체가 돼버리니 무거운 건물은 가라앉고 가벼운 가스배관이나 맨홀은 부력을 받아서 지표면 위로 솟구쳐 오르게 되는구네요. 진짜 파괴적이네요. 잔류토의 파괴가 정적인 물의 침투로 인한 화학적 결합력 상실이라면 운적토의 액상화는 동적인 충격으로 인한 역학적 파괴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청취자님, 기반한 풍화 생성물이 제자리에 머물러 수직적 풍화대를 이룬 잔류토, 그리고 외부로 이동해 수평적 층리를 이룬 운적토, 이 생성 환경의 차이가 입자 형상, 성층 상태, 균질성을 결정지었습니다. 네, 나아가서 잔류토의 불균일성과 화강풍화토의 수침 연화 현상, 운적토의 장기 안밀침하와 액상화라는 치명적인 공학적 문제점까지 모두 살펴봤죠. 맞습니다. 두 토사의 생성 과정부터 공학적 문제점까지의 모든 핵심 비교 분석이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딥다이브 분석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송 종료합니다.